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허 대사님. 오늘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사건이 많았죠. 이 북한의 이제 사기 비핵화 시즌 2를 열려는 이 문정권, 또 그걸 하지 않으려고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 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제 균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일부에서 일단 먼저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 제목을 제대로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으로 달았습니다만 과연 문재인의 지금 이 행각을 외교 정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정말 거의 뭐 자살 외교 내지는 뭐 머슴 외교 수준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일단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2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회고해 보자면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잠깐 뭐 회담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2+2 한미 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 계획 1718 뭐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SLBM을 쏠지 모른다는 거 심포든가요? 그게 뭐 드라이독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그런 게 있었고 SLBM을 발사할지 모르겠다는 건 이미 뭐 수개월 이미 작년부터 수장님 쭉 말씀해 오시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에 뭐 거의 다 돼간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개요가 아마 설정될 거다라는 게 뉴스에 나돌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김희점인가 무슨 뭐 문재인 보고 뭐라고 했던 거예요. 미국산 앵무새? 네. 예? 그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미국 바이든이 이야기한 거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원래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몇 조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규탄한다, 컨뎀한다 최고 수위의 발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미사일이 발사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서해 교전의 날인가 서해 수호 날. 예. 그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뭐 우려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컨뎀이 아니고 콘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무슨 뭐 이제 평화의 뭐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김여정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이 대받아 쳐야 됩니다. 야 이년아 내가 니를 대신해서 북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갖다 이어가는데 그렇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거다.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게. 예. 그럼 이렇게 똑같은 맥락에서 뭐 저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이렇게 그걸 규탄한다든지 했다 모를까 전혀 지금의 어떤 루틴한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요거는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3년 연속 불참했던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참석 안 할 거라고 봤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아마 비난의 소리가 지금 보물처럼 터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삼국의 외교안보 실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될 것 같은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4월달에 그 일본 외상이 미국을 방문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4월 말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결이 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아마 일본이 이제 미국 가서 미국 측하고 긴밀히 협의한 다음에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아마 논의를 하겠죠. 사전 논의를. 근데 아마 결국 이제 중국 문제를 이제 삼국 외교장관이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미국, 일본은 같은 톤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국은 딴전을 피우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관심이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난 2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아젠다가 많이 나왔었는데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이야기가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 바이든 정권이 철저하게 무시 전략으로 가자. 네. 그래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쪽.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란 문제에 집중하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NSC의 이제 셜리반 그 보좌관은 중국 문제를 최우선으로 이제 해서 중국을 놓고 그 이란으로 이제 한국의 역할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커트 캠벌 정도가 이제 한국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입장이 분명하고 한국은 좀 달라서 아마 그 이번 주말부터 미국의 그 NSC에서 열리는 3개국 안보 책임자 네. 회의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설득하고 협상을 해가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미국, 일본은 북한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갈라질 걸 같고 그래서 2월 달에 얼마 전에 보도된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접촉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 요청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죠.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누가 그런 거를 시켰느냐 그래서 일체 접촉 근처도 가지 말라고 반대하면서 이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소장님 지난번에 그 커트 캠벨 이 사람이 조금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관료라 예. 아마 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유화적인 반응을 갖다 보인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하던 그 대북 사기쇼 그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톤으로 언급한 게 꽤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소장님 말씀하시기로 그 천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마 미 국무성에서 니 꼼짝 마라 그냥 한국 관련돼서 입 밖에 내지 마라 라는 식으로 입단속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인터넷이나 언론에도 이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 거지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차단이 돼 있고 김정은의 이제 그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는 이제 그걸 핑계 대고 북을 달래지 않으면 긴장이 더 심화될 거니까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 미국은 방치해 놓고 북한이 계속 쏘면 국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은 전 구제불능이라고 판정을 내릴 때까지 미국은 버티고 기다리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덫을 깔아놓고 이게 북한 행동을 이제 주시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북한이 SLBM을 쏜다든지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해서 당장 무력 시위 같은 거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희박한데 뭐 한겨레나 그다음에 이제 좌파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그래도 외교 어떤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았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가 모든 외교에서 모든 대화나 의제 같은 거는 테이블에서 의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의 세계에서 테러를 막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없거든요. 외교에서 만약에 테러를 막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전쟁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이든이 실제 그 외교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은 그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제를 붙였죠.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이 먼저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될 거는 지난번 이게 트럼프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국은 트럼프는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EU가 규탄 성명을 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동맹과 같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EU, 미국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같이 북한을 규탄하는 걸로 그렇게 나올 것 같은 측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 지금 되돌이켜보면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면 외교 상식이 없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트럼프가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뒷날 볼턴이 이거 중요한 그 안보리 계획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그 뒷날 나는 볼턴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외교안보 실장이 한 가지 의제를 놓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언론에 표명하는 거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봉 환자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생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말레이시아가 북한하고 단교되고 대사가 소환되는데 문철명입니까? 하는 미국 돈 세탁한 사람이 미국 지금 법정에 이렇게 강제 출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쇼잉업을 보여주면서 이제 북한이라는 정권의 실체를 봐라 하면서 이제 유엔 안보리도 소집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 그게 뭐 별거 아니더라도 미국은 그걸 밟아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일단 정해진 단일한 여론을 형성해 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동원 가능한 채널을 전부 이렇게 셋업을 해서 예. 이렇게 하나씩 쪼아가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말레이시아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 김정남이가 그 독살된 거 그게 기억나시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공항에서 예. 그랬죠.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몬트리올 이카오에서 예. 이카오의 어떤 영역 공항 내에서 발생한 그러네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북한을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는 별도로 김정남 독살한 거에 대해서 이게 그 규탄 전문기구 차원에서 규탄声明을 냈었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 하면 늘 뭐 성명을 발표합니다만 전문기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여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 뭐 조그만 공간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이런 조그만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레이시아 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하여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게 몇 년간 계속 응축됐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뭐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북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남 사건은 그걸 위호해서 아마 그 페루가 막 대사를 소환한다더니 그런 조치를 친 것 같고 나라가 너무 쫓겨나서 우리나라 언론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나라의 규탄이라든가 외교 단절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외교 관계를 중단시키는 문제 이런 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는데 오늘 이제 김여정의 그런 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 발언을 보면 북한이 문에게 좀 일종의 말미를 주고 그래서 네가 미국을 꼬셔서 협상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으니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우리가 도발을 좀 자제하면서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작년 대선이 끝난 뒤부터 보자면 넉 달 반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고 심지어 문재인이 지금 바이든하고 회담도 언제 잡힐지 보통 정상적인 순간 같으면 이 문재인과 바이든 회담도 한 4월 언제쯤 5월 언제쯤 잡힌다고 발표가 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4월달 힘들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4월달도 힘들고요. 물론 뭐 코로나 핑계가 있지만 그거는 핑계라고 보고요. 문이 방미하는 부분도 잡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안 잡히면서 미국에 일단은 뭐 북한의 비핵화를 회담을 붙여보겠다라는 시도 자체가 그냥 미국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걸 북한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바이든 행정 움직이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문재인을 꼬드겨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과거에 사회가 좋았을 때는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꼬드겼는데 이제 뭐 지난번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난 다음부터는 결국 독설만 이렇게 내뱉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좌우라든가 정치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삶은 소대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수모를 당했거든요. 어느 욕설이었던 그 폭탄인데 이걸 가지고 분노하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은 오늘은 아마 뭐 반응 보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통일부에서 뭐 말을 좀 가려서 하라던가. 문한테 욕해 놓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거는 아마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 뭐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상황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미 관계가 아마 정상적인 과거 시절이었다면은 북한이 단도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바로 직통 전화가 갑니다. 전화가 가고 그다음 일본하고도 전화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런 게 일체 없거든요. 아예 뭐 서로가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더욱 이제 화를 나게 한 거는 지난번에 2+2 때 이제 그 두 장관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스틴하고 이제 블링컨이. 근데 그때 정의용 우리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이제 계속 즐겨 쓰던 용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 성명이 아니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는 아예 이 아젠다 자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차라리 이럴 때야 미국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아예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 말자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북한 문제 다루면서 비핵화를 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가 뭐가 다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외교 용어상에 이 다르고 다른 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미국과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핵화하는 걸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지난번 반기문 장관이 있을 때 1992년이죠. 그때 이제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걸 갖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을 했었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남한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 전술 핵무기가 없다는 걸 입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너고도 이제 핵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북한 비핵화인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이미 뉴평에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 그러면은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뭐 캐치를 붙는다라고 비판하시는 점은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 용어상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거는, 최근에 보니까 그 VOA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을 갖추려고 이제 진보 보수 또는 강경파, 온건파 이런 이제 교수나 학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해설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스티브 엄이라는 교수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100% 한국계입니다. 그런데 미국 평화연구소가 하는데 선임 연구원인데, 근데 이 양반 한 이야기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시작했던 그 싱가포르 회담, 거기서부터 새 출발해야 된다는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미국 출신의 이제 교수가 거기에 대해 반발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트 캠벨처럼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로비, 뭐 어떤 형식으로 로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포진되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양반 말하는 게 전혀 틀리는 게, 바이든이 지금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놨던 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필경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교 학자들이 한국의 로비스트들한테 걸려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출신이 아닌 제야의 무슨 연구원이나 또 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 특히 교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한국 쪽의 로비에 이미 걸려서 좌파 정권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북한이 이 상당히 미제 앵무새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앵무새가 미국에 살기는 좀 살죠. 아니, 집에 키우는 앵무새는 있는데, 이게 이제 동물 치료하고 이야기하자면 앵무새는 적도 이남, 이남이니까 열대 지방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영화 이름, 옛날에 앵무새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부 지방에 뭐 루이지애나, 엘리바마에서 생긴 일이라는 그 영화로 나왔고, 그 뒤에는 이제 영어 원래 소설 제목이 앵무새 죽이기인데 인종 차별에 관한 뭐 그런 영화인데, 앵무새는 미국에서는 북미대륙에. 근데 아니겠다. 유럽 이 위도상으로 봤을 때 유럽이나 북미, 한국, 북한 이런 데 앵무새는 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이 유엔이 하는 대로 똑같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얼조리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비아냥거림이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없는 암사는 미국산 앵무새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제는 한국에서 돈 나올 수도 없고 돈 나오기도 어렵고 미국이 당분간 안 만나주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헛소리 좀 그만해라. 미국 꼬덕여서 다시 재개한다라는 기다려봐라는 이런 소리 그만해라. 우리 너희들 때문에 진짜 말 못할 피해가 많다. 우리 식으로 했으면 벌써 해결했다라는 이런 역정을 그냥 문재인한테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히스테리를 지금 김일성이가 정말 공식적으로 이 김정은의 좌를 이어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뭐 대변인 같은 수준인데 이런 걸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고, 근데 하도 이제 이상한 이런 비아냥거림, 이런 비판, 이런 욕설을 먹으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반응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정권의 어떤 행태가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어찌 보자면 이거는 피학대 음란증입니다. 하도 당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체로 내를 욕을 해도 자들은 그래도 내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갖다가 그런 형식을 북한한테 두드리 맞는 걸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이런 희대의 국가가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답이 잘 안 나오는 거는, 지금 미국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예. 군을 보내줘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6.25 때도 지켜줬고 6.25 이후에도 우리가 지켜줬고 우리가 차관과 원조를 제공해서 밥굶던 사람 먹여 살리고 또 이 뭐 제조업을 만드는 기반도 만들어줬고 또 우리의 그 무역 체제 안에 가트 체제 안에 넣어줘서 그렇죠. 예. 우리 때문에 수출을 하면서 저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것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기 우리한테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으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제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외교 그런 이제 무대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대개 이제 한국을 비난할 경우에는 미국의 언론이나 미 의회를 이제 자극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새로 된 그 미 하원 외교위원장 흑인이더만요. 근데 그 양반 한 이야기 보니까 우리나라 야당이 해야 될 소리를 그 하원 의원장이 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나라 좀 웃기는 게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외국의 어떤 의회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두고 저희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위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트럼프 때는 소장님도 그렇게 100% 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미국의 트럼프가 아닌 트럼프 밑에 있는 미국 행정 관료들이 과연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겠냐 의심을 했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친북적으로 친중적으로 나오겠냐라고 했는데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마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현재 정부는 한국의 주사파 정권의 실제 자기들도 이제 주한 대사관이라든가 CIA 통해서 다 알겠죠. 그 인맥이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가, 과거의 학생운동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 지금 집권하고 나서 한 2달 반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바이든이 그래서 빈틈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의 정권에 대해서 미국도 이 좌파 정권을 세 번째 겪으면서 굉장히 좀 만성화돼 버리면서 한국에 대한 분석이나 그 대응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 때는 완전히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보면 한국의 첫 김대중 정권 들었을 때 미국이 IMF를 한국이 맡게 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딱 코에다가 낚싯바늘을 꿰어서 거의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미국의 이 조지 W 부시하고 김대중 사이에 좀 불편한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뭐 디스맨이라고까지 경주에서 APEC 그 회담할 때는 디스맨이라고 그걸 미국 대통령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되는데 디스맨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거죠. 또 박근혜 정권 때는 오바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련한 여인 같은 그런 표현까지도 썼어요. 그래서 그 제대로 봤네. 이게 미국이 가만히 봤을 때 오바마 때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뭐 보수 정권인데 이명박 정권이 하나 잘한 거는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명박은 고민을 안 했죠. 무조건 엎어졌죠. 또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적당히 거리를 뒀고요. 오히려 거리를 뒀기 때문에 후진다운 이런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예를 갖춰서 우리를 대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6월 달에 중국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중 정책으로 해결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역대 이렇게 드라이한 한미 관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박근혜 정권 때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는 뒤에. 그래서 휴전선에서의 그 북한의 도발을 미국 등이 나서서 강경하게 막아주고 나니까 곧바로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올라갈 수 있냐라는 배신감까지 토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박 정권이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또 미국을 의식해서 급히 서둘면서 뭐 위안부 합의가 졸속이었니 이런 것까지도 또 가버리면서 계속 스텝이 꼬이는 양상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일련에 지금 방금 그 수학님 말씀하신 그 시퀀스만 보더라도 미국의 제일 우방은 일본이거든요. 이걸 한국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명박 때처럼 그렇게 미국에 맹종하고 미국의 비에 이제 맞게 그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제 일본 다음이지 일본보다 앞선 자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권처럼 이렇게 이제 그 반미 또는 친중 친북적인 하게 반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길로 다시 회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미국이 블링컨이 뭐 몇 번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북한 핵 문제가 나오니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한미국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지. 정말로 그 액면 그대로 그 단어 뜻을 그대로 저희들이 전달하는 건 알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쪼아 되겠죠. 야, 너가 옛날부터 동맹이었는데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치니까 코드에도 들어오고 자꾸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종용을 할 건데 저희 이제 친북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나온 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한국 정부가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안 한다. 일본하고도 좋은 관계 맺지 않고 완전히 나라를 바꾸겠다. 파트너를 바꾸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근데 다만 서로가 이제 동맹인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동맹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한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액면 그대로 결코 믿지는 않을 거고요. 당분간 큰 문제가 없는 건 당분간 이상한 어정쩡한 이 한미 관계는 계속 아마 유지될 것 같고 북한은 그래도 최소한 곧 미사를 요 최근에 두세 발 쐈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 김일성이 생일까지는 계속 긴장을 좀 고조시킬 걸로 그렇게 보거든요. 이미 한 번 쐈는데 두 번 쏘는 게 별로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유엔에서 뭐 전문가 패널 같은 거 소집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소집하고 회의하고 결과를 냈는 데는 또 수주일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또 그 사이에 또 도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낮추고 빼고 명분 때문에 한국한테 뭐 해주자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낸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전시작전권 같은 경우를 부시 정권이나 럼스펠드 장관 때는 갖고 가. 가져가라. 기분 나빠. 갖고 가. 이랬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준비가 갖춰지기 전에는 못 준다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과거 미국이 가진 체면이나 또 뭐 정권이 미우면 배신감으로 어떻게 하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뭐 체면이고 나발이고 이런 부분보다 한국이 저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불쾌함이나 미국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전달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미국과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뭔가 양자관계 수가 틀리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카드 가지고 협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주한미군을 빼겠다라면 얘들은 환호성을 제지를 하거든요. 미국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때문에 하더라도 야면 네가 가져가라 이러면 노무현 정권 당황하죠. 근데 지금은 전자권에 너가 가져가면 얘들 가져올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획되는 상황에서 성주 사드 기지를 방치하는 것은 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오스틴 국방장관이 했죠. 그럼 오스틴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사드 기지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 같으면 이걸 사드를 그럼 도로 갖고 갈게. 그거 달라는 나라 많다. 그게 팔아먹겠다. 이렇게 했을 건데 이 말하는 방식이 트럼프 정권 때와 다르죠.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만약에 이제 사드 유리 가져가겠다라면 이 정권은 가져가라라고 할 거예요. 전혀 당황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뭘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라졌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한국의 주사파 정권의 어떤 그 정치적 성격을 제대로 파고 있어서 그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일본 한국의 안보 책임자를 오라 해서 회의하기 전에 거의 한 석 달간에 걸친 11개 아젠다를 가지고 90년대 이제 그 아버지 부시 클린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한 30년 정책을 다 스크린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다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과 매뉴얼을 완비를 하고 이제 앞으로 매뉴얼대로 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조만간 있을 그 삼국 외교실장들 회의, 그다음에 이제 4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하는 한미일 이제 삼국 외교장관 회담. 그게 지금까지 열렸던 양자간 또는 삼자 구도였던 외교장관 회담하고는 판이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국이 계속 기존의 그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얘들 어떻게 한국을 이제 붙잡아 두겠다고 협박 공갈을 하겠죠 우리한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 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공조해서 한국을 어떻게 조질 것인가 하는 그게 아마 화두지. 그게 지금 현재 기존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외교적인 수사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균열과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새로운 정립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게 성주기지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 특봉 환자들한테도 지금 주의 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성주기지가 이미 트럼프 정권 때부터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데모대가 들어가가지고 아마 거기 아마 위장 진입 형태로 들어갔겠죠. 아마 좌파들이. 그럼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지적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갖다 지금 특봉 환자들 지금 늦기 전에 지금 되새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트럼프는 그걸 빼라. 사드가 얼마짜린데? 1조 뭐 2조짜린데 그걸 달라는 데 많다. 빼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뭐 한국 정권이 잘못하는 거지만 트럼프가 그걸 빼서 딴 데 주라고 뭐 중동에 팔아먹으라. 사우디도 달라 그런다. 이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동맹이 아니라 그냥 동맹을 밉다고 한국 정권이 밉다고 미국이 그냥 미군 철수하라고 또 여러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지금 미국은 그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정권의 반미 성향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한국을 어떻게 지금 미국이 끈을 유지한 채 이 반미 성향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걸 고민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정부는 이제 영원히 계속해서 재생산 될 건지 아니면 이제 야권으로 이제 그 정권이 바뀔 건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현재 정권하고 끝까지 이렇게 뭐 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재밌던 거는 트럼프 시절에 그 정기적으로 이게 그 설날이 되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성의 소리한테 이제 그 축하 사안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안이 얼마나 재밌는 게 있었냐면 되게 저희들이 쓸 때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취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어가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한국 정부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국민에게 뭐 이렇게 이런 사회를 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거 절대 실수 아니거든요. 실수 안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까지는 보지 않는데 일종의 미국 관료들이 이제 밑에서 이제 슬슬 시비 거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바이든 정부와 미국 그 행정 관료들의 어떤 그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진짜 트럼프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부분적으로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